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너무 자세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박수는 다시 안 치셔도 돼요. 예, 박수 받을 기회가 인생에 몇 번 없는데, 그쵸? 여러분 언제 박수 받으세요? 인생이 별로 없죠? 술자리에서 원샷 했을 때 정도? 그렇죠? 거의 박수 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너무나 간만에 박수를 받아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이랑 저랑 첫 만남을 하는 걸 시샘이라도 하듯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다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나올 때는 날씨가 맑아서 전 우산도 놓고 왔어요. 예.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험난한 날씨를 헤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려요. 예. 제 소개는 아까 김윤지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많이 해주셔서 더 부연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소개를 그냥 아까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제 관심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계속해서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뭐 청소년 상담실에도 있었고 대학 상담소에도 있었고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부모, 성인 등과 계속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가장 상담을 많이 해온 분야가 청소년인 것 같아요. 청소년, 그리고 부모. 네. 여러분 청소년에 관심 있으세요?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청소년 상담 쪽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죠. 예, 3시간이 아주 길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짧으면 아주 짧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하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오래 하다가 이 주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고민은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잡은 주제가 크게 청소년이 이제 특징이 뭔지, 그리고 청소년의 특징을 알면 곧바로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각 영역마다 어떻게 상담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주제를 크게 2 덩어리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을 한번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나서 2번째 시간에는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먼저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저로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 같아요. 예.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래도 대충 보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오늘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루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청소년 내담자를 이해해보고,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 상담실에 방문하는 내담자들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별 상담 방법에서 크게 3가지를 다룰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문제 유형이 있어요. 예. 한 5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오늘은 이거 3개만 일단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업에서건 아니면 다른 특강에서 또 이제 제 2탄을 여러분과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로 한 이유는 있어요.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비행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학업 쪽.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닿는 한 이제 끝까지 하고 정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모자르면 이 3가지 중에 2가지만 하면 어떨까 또 생각하는데 일단은 모두 다뤄보는 걸 목표로 하죠. 예. 자, 일단 청소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상담을 다 공부하셨어요. 예. 상담을 공부하셔서 약 2년 가까이 지금 해오시고 계십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담 이론을 곧바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아까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앞선 2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앞에 앉기가 되게 두렵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리던데. 질문하는 거 두려우시죠? 네. 왜 두려울까요?
네. 네, 확실하게 대답할 게 없어서요. 그쵸? 아마 두려웠던 이유는 그 두 교수님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네, 그쵸? 대답하기 너무 애매한. 네. 예, 저는 어려운 질문 절대 하지 않아요. 예, 아주 쉬운 질문만 할게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질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 예, 청소년 상담을 왜 그냥 상담하고는 좀 다르고 또 왜 여러분이 공부한 상담을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쉽지는 않을까요? 맞아요. 청소년기는 우리가 공부한 일반 성인들과는 물론 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뭔가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뭐 180도 다르진 않아요. 상담이란 것이 큰 틀은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청소년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가 공부한 잣대만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여러 번이요. 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상담 이론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정말 조용한 환경에서 상담이란 막 교과서에도 나와요. 50분간 내담자와 전문가와 이렇게 만나서 조용한 환경에서 채광이 드는 조용한 환경에서 50분 동안 진지하게 문제 중심으로 얘기하고 또 너무 산만한 걸 갖고 다루면 안 되죠. 우리가 배웠죠. 보통 깊이 있는 주제로 몇 가지 그리고 내담자가 통찰하게끔 우리가 뭔가 상담자가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 게 이제 바로 상담이다.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청소년하고 만났어요. 자,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네. 아마 가능하다면 그건 대단한 청소년이에요. 그건 정말 조숙하거나 상담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담자 유형이 몇몇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상담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애석하게도 그런 우리들의 욕구를 별로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게다가 소위 말하는 그 상담실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또 어때요? 뭐 비행도 있고, 그쵸? 대부분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끌려오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막 강제로 귀를 막 잡혀서 오고요. 막 오자마자 막 등 돌리고 앉아있는 아이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자마자 막 창문에 붙어 있어요.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부한 게 적용이 됩니까? 도저히 적용이 안 되고 이제 막 많은 상담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상담을 여태까지 공부했나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상담자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의 특징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담의 이론과 크게 달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하나의 작은 특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대처하는 거랑 정말 모르고 갑자기 왜 이러지 얘가? 하고 흠칫 놀라는 거랑은 달라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청소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해보고 특징을 살펴보는데 중간중간 제가 생각나는 사례 뭐 있으면 막 떠오르면 막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중간에 혹시 삼천포로 빠지면 잡아주세요. 누군가가. 예. 누가 잡아주실래요? 예. 시작은 알아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의 특징을 크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특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신체적인 거 다 아시죠? 예, 2차 성징 이러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변하죠. 예. 이때는 호르몬상이 많이 변화하고 또 호르몬상 이렇게 급격하게 신체가 크도록 성장 폭발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크고 또한 성적인 관심도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그냥 신체만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좋죠. 여러분의 신체가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는 건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10kg가 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만에.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우울하시죠? 네. 우울해요. 갑작스럽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예. 청소년기도 아마 그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신체가 갑자기 변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개인차가 아주 커지는 때예요. 그 전까지는 개인차가 있었어도 뭔가 이렇게 비슷한 맥락 속에서 뭔가 개인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훨씬 더 큰 개인차, 남녀 차이라든가 이제 개인차가 커지는 때입니다. 또한 빠른 성숙이 있고 또 늦은 성숙도 있어요. 예. 이거는 반드시 빠른 성숙이 더 좋다, 아니면 늦은 성숙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 짓기 어렵죠. 이것도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보시면 신체상 하나 보시면 신체상이란 뭐예요? 여러분의 신체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이 신체상이에요. 여러분의 신체상 어떠세요? 말 못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가 봐요. 예, 좀 쑥스러우시죠? 예. 여러분의 신체상, 내가 얼마나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외적으로. 그게 신체상이죠. 예. 괜찮은 편이죠, 여러분. 아니세요? 네, 아니세요? 근데 이런 청소년기에 확립된 신체상은요, 거의 평생을 간대요. 예. 그 정도로 이때 자기가 가진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상당히. 그래서 만약에 어린 시절에 이런 이제 청소년기 때 너무나 비만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축되고, 예, 남이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신체상을 가진 사람들은 커서 이제 막 엄청난 다이어트와 막 외적인 힘을 빌어서 아주 날씬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그때의 어떤 상처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180, 아주 완전하게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외로 지금 모습이 어땠던 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신체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어땠더라? 내가 나를 이쁘다고 생각했었나?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또 두 번째, 빠른 성숙과 늦은 성숙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빠른 성숙이 더 이렇게 적응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늦은 성숙이 적응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절충. 아, 너무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정답은 절충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오염되셨어요, 여러분. 예. 예. 네. 아, 네. 네. 여자들은 가슴에 나오면 창피하고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대체로 성숙을 빨리 할수록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훨씬 자신감이 있고 남성적인 거에 대해서 예, 그런 당찬 뭔가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분도 그러셨나요? 네. 모르겠어요. 예. 여자는 근데 반대로 빠른 성숙이 적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예. 여자는 어딘가 모르게 약간 늦돼야 정서적으로 좀는 심리적인 적응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좀 많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예.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자들은 뭐 빠른 성숙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남자보다는 대체로 뭔가 성장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근데 그보다도 약간 더 빠른 성숙을 하면 사실 몸만 성숙하는 거지 정서적으로는 인지적으로는 아직 성숙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불일치가 크면 훨씬 더 많은 부적응을 초래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우에 좀 더 부적응을 많이 초래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빠른 성숙아였습니까? 늦은 성숙아였습니까? 보통이었습니까? 보통이요. 예. 보통이시면 이제 잘 적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도 중요한 의미를 미치고요. 그 다음 청소년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인지적인 특징도 한번 보지요. 청소년들은 성인과 그리고 다른 연령과 비교해서 인지적인 특징이 어떠할까요? 일단 삐아제라는 학자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형식적 조작적 사고를 한다라는 어려운 용어를 이제 이야기했죠. 삐아제라는 사람은 인간의 지능,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점차 이렇게 질적으로 뭔가 다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삐아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 조금 크면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서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조금 생각하는 게 질적으로 뭔가 달라진다고 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대체로 이렇게 강조한 이론 중에 하나가 형식적 조작. 조작이란 용어의 어떤 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조작이란 말 그대로 조작의 의미예요. 조작한다. 우리가 사고를 조작하려면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작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사고를 조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고를 어떻게 조작해요? 형식적으로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입니다. 사고를 형식적으로 조작한다는 거는 삐아제가 설명한 그 전 단계를 살짝 예로 설명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될 거예요. 삐아제가 형식적 조작기 전에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 조작기 전에는 전 조작기로 설명을 했어요. 전 조작기란 말 그대로 조작적 사고의 이전 단계를 전 조작기라고 그래요. 네, 유아기 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런 사고의 전 단계인 거예요. 유아기 때는. 예.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가죠. 구체적 조작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를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그래요. 조작적인, 즉 논리적인 사고를 하긴 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요? 예를 들어 얘들아 우리나라 이러이러한 꽃이 있단다. 우리나라에는 이러이러한 꽃이 있는데 꽃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뭔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죠. 꽃의 종류도 다 보여주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청각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플러스되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형식적 조작기란 구체적으로 뭔가 사물을 보여주지 않아도요.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동남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정세,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은 너무 어려워요.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내용 자체가. 예. 근데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런 형식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기 아이들이 곧바로 형식적인 사고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점차로 발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형식적 사고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가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훨씬 더 깊숙한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아이들은 훨씬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논리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비판도 되고 그러니까 이념이 너무 많이 발달하는 거죠. 이게 이 아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논리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이런 사고를 하게 되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합리적인 게 느껴지고 불합리한 게 보이고 비판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고력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어릴 때는 네 그냥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데 왜 저럴까 짜증나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아이들의 논리적인 사고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검은 글씨로 써놨는데 바로 이 얘기예요. 예, 보시면 특징이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거, 또 아동기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결 방식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등등의 특징이 있다는 게 바로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고의 특징으로 밀어볼 수 있는 시사점, 자, 보시면 맨 아랫줄에 보다 추상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물을 보는 시야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중3한테 물으면 좀 더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비상해 볼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멋진,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멋지게. 예.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영희야, 네가 누군지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하면 영희라는 아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몇 반이고요. 저는 머리가 길고요. 저는 엄마가 있고요. 저는 기껏 해봤자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예.
근데 이때쯤 되면은 훨씬 더 추상적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고. 예. 또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모한테 반항하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얻는 이점도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사고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아이들이 독립적이어져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부모님이 같이 외출하자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랑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은 같이 즐겁게 외출할 수 있는, 물론 강제로는 가능하지만요. 예, 즐겁게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은 사춘기 전까지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 후에는 아이들은 이제 독립성이 발달하고 또 부모보다는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통하는 것도 많고요. 부모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은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아이들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부모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 교육의 핵심이에요. 예. 네. 계속해서 인지적 특징을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사회인지란, 사회인지도 발달해요. 사회에 대한 자기의 사고. 그게 이제 사회인지예요. 인지란 사고 양식이잖아요.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중심성의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란 뭐 이기주의랑은 조금 달라요. 예. 이거는 너무 자기에 몰두해 있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는. 모든 생각이 자기.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착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발달 단계상 자기중심성. 즉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 친구도 내가 생각하듯이 저 사람을 싫어할 거야.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100% 확신을 해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근데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네. 한심하죠. 왜냐면 여러분은 그쵸? 여러분은 그 시기를 다 걸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보여요. 이 아이들이 하는 그 유치한 사고방식과 그런 게 다 한눈에 다 잡혀요. 근데 그 아이들은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기중심성이 이제 발달하는데 저는 오늘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많은 걸 공부하시지만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까먹는 건 당연해요. 그쵸?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공부해놓고 까먹을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까먹지 않은 분들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예. 정말이에요. 그거 왜 안 까먹, 당연히 까먹습니다. 예. 근데, 안 까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하실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과 많이 관련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다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 다룰 거예요. 예, 다룰 거니까 오늘은 이제 한번 분위기. 청소년을 살짝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 딱 3가지만 기억해 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하시고 임하시면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근데 오늘 꼭 잊지 말으셔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하실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자기중심성 안에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이라는 이제 2가지 특징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간혹 청소년 관련 시험 문제도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가 개인적인 우화, 즉 개인적인 우화는 딱 한마디예요. 나는 특별해. 예. 모든 청소년기 애들은 그게 뭐 비행이건 아니건 간에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특별해. 선전, 광고에서도 그런 멘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특별해. 난 소중하니까. 이런 말. 그쵸? 기억나죠? 이 아이들은 자기는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다쳐도 자기는 다쳐요? 안 다쳐요. 남들 다 오토바이 타고 뭐 죽고 막 이래도요, 자기는 헬멧 안 써도 안 다쳐요. 왜요? 난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이 아이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우화예요. 자기의 어떤 함정에 많이 빠진 사고죠. 예. 또 두 번째, 상상적인 청중. 예. 여러분의 한번 중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저도 많이 이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은요, 머리 뒤에 이렇게 하얀 뭉게구름을 갖고 다녀요. 상상 속의 청중. 항상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대중이 있어요. 심지어 혼자 다녀도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은. 그래서 되게 의식합니다. 청소년 항상 한참 민감한 아이들한테 너 지금 빨리 나가서 두부 한 번 사와. 빨리 못 나가요. 예. 왜요? 왜요? 네.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두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부 한 무를 사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웬만큼은 돼야 돼요. 예. 물론 지금도 그런 분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 어른이 돼서도. 예.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특히 이런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안 떠오르세요? 버스에서 유난히 크게 수다 떨면서 놀던 기억들. 그렇죠? 지금 여고생들 보면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듣기 싫은데 굳이 나도 모르게 듣게 돼요. 여고생들이 말하면 막 몰입하게 돼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몰래 웃고 그러는데, 예, 그만큼 크게 말해요. 그 아이들은 말하면서도 우리한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도 하지만 우리를 의식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액션도 과장되고 훨씬 더 재미있고, 예, 모두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토크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종의. 예. 이게 바로 상상적인 청중이라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특성이 비행 청소년들한테는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해요. 예. 근데 이것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지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의 입장 되어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되게 긍정적인 특성 중에 하나죠. 그 이전까지는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럴 때는 이제 자기한테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뭐든. 그래서 역지사지의 태도가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런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청소년기 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친해지려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면 훨씬 더 친해지잖아요. 어머 너도 그랬니? 내가 너라도 힘들었겠다. 이런 사고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가 가능해서 대인관계의 유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 정서적 특징을 볼까요?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 높은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매우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서적으로는 너무 강도가 높은데 그게 사고, 인지적으로는 잘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조화를 이룬다가 이제 하나의 요점,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기 때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너무나 성적인 에너지, 공격적 에너지가 많아지는 때예요. 뭐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갑작스러운데 자기한테 찾아왔고, 그래서 자기가 뭐 성욕, 공격욕 이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막 표출하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막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혼동스러운 게 바로 이때의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짧은 시간에 아주 급속하게 변화도 하고 또 각 단계마다 밀도 높고 강렬한 감정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게 이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수기의 사례 한번 간단히 볼까요? 지금 경수기의 사례를 보면서 이 경수기가 정상인지 문제아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자, 경수기는 적극적이고 유능한 아이래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수줍고 감정적이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요란하고 웃기는 아이가 되었어요. 12살이 되면서 경수기는
부모님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이렇게 비판적이 되었고, 친구들이 외식을 하려면 꾹 참고 억지로 따라 나서야 했고요. 14살이 되어서는 또 남자친구도 생겼나 봐요. 푹 빠지고 본인의 말로는 너무나 신나고, 하지만 가끔씩은 너무나 절망에 빠지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근데 또 16살이 돼서는 옛날보다 조용해졌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은 갖지 않게 되었고요. 또 친구들, 또 가족과도 외식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이런 한 몇 년, 3, 4년간의 경수기의 행동상, 태도상 발달, 변화 이렇게 지켜보면 이 경수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정상이죠. 예,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 경수기는 뭐 이중인격자, 우리가 이게 잘못 보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경수기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지극히 정상적인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이 발달 특성을 다 이해하고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딱 이렇게 어떤 특성을 딱 갖고 계시면 딱 그만큼 아이들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시면 또 청소년에 대한 이해, 또 다른 특징으로 방어 기제의 발달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정서 경험에 대한 자각적 태도, 다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어 기제, 여러분 방어 기제 아시죠? 예, 상담을 공부한 분들은 이제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예, 방어 기제는 뭐죠? 예, 그쵸? 쉽게 말하면 예, 그야말로 자기의 내적인 무의식적인 소망, 욕망 이런 거에 너무 불안할 때 자아라는 녀석이 자기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 무의식적인 자기도 두려운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예, 발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제 자아 기제예요. 예. 그래서 자아 기제는 필요해요. 아니, 방어 기제는 필요해요. 필요하죠. 방어 기제 필요해요.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을 스스로 방어해주고 현실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뭐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아시는 방어 기제 뭐 있어요? 투사, 그렇죠? 합리화, 억압, 예, 그렇죠? 예를 들어 합리화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 편리하게 지각하는 게 이제 합리화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예,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이 괜찮았는데 상대방이 한테 애프터가 안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지각하세요? 나도 별로였어. 나도 별로였어. 내지는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봤자 정말 성격 이상한 파탄자였을 거야. 예, 빨리 끝낸 게 다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합리화죠. 네.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여러분을 지켜주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잖아요, 마음이. 적당히. 근데 이게 매사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때요? 매사에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 날 욕하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막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계속 괜찮다고 이렇게 자기를 세뇌하면 좀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미숙한 사람일 수 있죠. 좀 지나치게. 예. 그래서 방어 기제는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지나치면 너무 미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특징인데, 이런 방어 기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알고 하면 그게 방어 기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요. 이런 방어 기제 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예요. 부인이란 뭐냐면 강렬한 사건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와 관련된 정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은 부적절하게 오버하거나 그 상황에서는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한참 후에 갑자기 욱하고 폭파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방어 기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3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내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청소년 후반기에 발달하고 초반기에는 이런 게 별로 발달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감정은 되게 강력하지만 잘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엄마한테 불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왜 혼란스럽지가 잘 인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 옵니까? 불안하고요. 또 굴욕감, 때로는 수치감, 이런 게 발달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정서적인 경험과 인지적인 경험이 많이 불균형을 이룬다. 이런 게 바로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네. 자, 청소년들의 특징을 봤다면 이제 지금부터 청소년들을 파악하면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담자들의 특징을 볼게요. 상담실에 오는 청소년 내담자들의 특징 어떨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발달적인 특징을 살펴봤기 때문에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주의하면 될까를 살펴보시면 그걸 살펴보기 전에 한번 보시죠. 로저스는 상담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려면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치료적 요인 중에 하나가 동기라고 그랬어요. 상담 동기. 상담실이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그러면 훨씬 변화가 빠르죠. 자기가 문제를 자기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청소년은 어때요? 아까 처음에 좀 얘기 나눴듯이 드물어요. 스스로 찾아온 아이들은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막 잘해주고 싶어요. 예.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찾아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많아요. 네,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럴 때 상담자가 억지로 끌려오고 상담 동기가 엄청 낮은 그런 내담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상담자인데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내요. 쉽죠? 예, 예, 쉬워요. 예,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불안도 하고요. 예, 그리고 내가 뭘 해줘야 되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많은 상담자들, 특히 초보 상담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상담 동기가 약한 내담자들한테 엄마 또는 선생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예. 얘가 상담하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똑같이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예. 내가 보기에 너네 엄마가 너를 여기 데리고 온 이유는 말이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네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때? 맞아요. 그래, 너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선생님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치?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같이 하면서 엄마와 협력하에, 예, 같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 이꼴, 상담 선생님 이꼴 엄마예요. 예. 상담을 그래서 망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기서 아이들의 특히 내담자들, 청소년 내담자들의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보시면 아이들이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높은 아이들도 있지만 낮다면 낮은 아이들이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 상담에 대한 오해나 지식 부족. 여러분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세요. 예,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상담을 전공하시니까 상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 그쵸? 근데 여러분은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뭐 멀리도 갈 필요 없어요. 2년 전에 여러분이 막 힘들어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 이렇게 권했다면 상담 받으시겠어요? 네, 이 아이들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이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는 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상담실이라고 이렇게 팻말 붙여진 곳은 대부분 매가 걸려 있어요. 네, 저희 때는 그랬는데, 예, 요즘은 안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내지는 선생님들 쉬는 곳이 상담실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 상담실이요? 이러면서 상담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담자는 이 아이들이 개념을 약간이라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상담에 대한 구조화 들어보셨죠? 예. 아이들한테 상담이 뭔지,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상담이란 넌 상담이 뭐라고 생각했니? 철이야. 상담이요? 매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하지만 상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인식을 바꿔주는 거죠. 또 두 번째, 동기가 낮은 이유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흔합니다. 예. 엄마는 자기를 공부 안 한다고 상담실에 데리고 갔는데 공부 안 하면 안 하지 그게 뭐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도대체 왜 상담실에 가야 되는지를 전혀 납득하지 못해요. 예.
두 번째 너무 흔해요. 예. 이제 이럴 때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상담을 받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왜 자꾸만 저를 문제아로 모세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되게 흔한 내담자거든요. 네. 준비되지 않은 내담자. 이거를 상담 용어로 방문형 내담자라고 불러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어렵죠. 네. 참 어려워요. 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때는 상담이 사실 처음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일단 우리가 엄마와 같은 편이 되는 걸 경계해야 돼요. 일단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에요. 아, 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엄마한테 끌려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문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얘의 문제는 알되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좀 이제 시간을 주면서 그랬구나. 내가 철이 너라도 상담받기 싫었겠다, 야. 너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싫었겠다. 이런 자세로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스스로 뭔가 상담하고픈 주제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간혹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상담실에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강요적이에요. 그리고 상담실을 자기가 부탁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반압력을 가해요. 상담 선생님한테 막 수시로 전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오늘 상담 잘하고 갔나요? 왜 상담을 해도 안 바뀌죠? 이런 식으로 막 보챕니다. 보채면 초보 상담자들은 또 어때요? 네, 보채면 또 응해요. 보채면 응해서 괜히 이제 불안해집니다. 쫓기는 심정이 들고. 그래서 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빨리 안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목표가 슬슬 바뀌어요.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키는 아이, 선생님. 과외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돼요. 너 오늘 공부는 하고 왔니? 이제 계속 공부 얘기만 해요.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요. 공부는 하고 왔어? 그래서 심지어는 공부도 시켜요. 상담할 때. 자, 오늘 상담하면서 오늘 어차피 너 상담 안 되지? 너 집중력이 낮고 상담이 안 되니까 10분 상담하고 여기서 30분 수학 문제 풀고 가.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돼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아이가 상담 요구가 없다는 거를 상담자가 이해해주고 상담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내담자. 예. 이런 내담자도 간혹 있어요. 예. 선생님의 저요 해결 안 돼요. 예.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상담해봤자예요, 선생님. 예. 예. 이런 내담자일 경우에도 상담자들이 또 많이 당황합니다. 이런 내담자 역시 약간 이렇게 부담감이 느껴져요. 이번에 혹시 나한테 와서도 이런 말 또 하면 어떡하지? 여기 왔다 다른 기관에 가서 저번에요 거기 사이버대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별로였어요. 예, 해결 안 돼요, 저는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 또 내심 긴장하게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뭔가 더 잘해보겠다는 막 의욕을 가지고 또 막 덤비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 아이의 왜 변화하지 않는다고 느끼는지 얘기를 찬찬히 쫓아가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들으면 돼요. 예. 이 아이가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여러분은 그냥 계속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임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담에 데려온 주변 인물과의 관계, 이제 상황에서 낮은 상담 동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나를 상담실에 데려온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흔하죠. 예. 예를 들어 이제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가 데려왔어요. 또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강제로 상담실에 접수해줬어요. 강제로. 너는 수업에 안 와도 좋으니까 상담실에 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흔해요. 예. 이때도 아이들이 상담받기 싫어해요. 특히 이렇게 느껴요. 왜 저만 상담받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사이코인데요. 예.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싫어해요, 선생님. 다 싫어해요. 저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저 상담 안 받아도 돼요. 사이코 보러 받으라 그래요. 예. 흔하게 하는 얘기예요. 예. 이럴 때 이 아이랑 라포를 형성하는 길은 뭘까요? 네. 이 아이와 라포르 형사, 눈높이를 여러분 상담에서 눈높이 많이 배우시잖아요. 공감, 눈높이 맨날 강조하시죠. 앞에 두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 아이를 상담의 이런 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 네. 사이코 욕하면 돼요. 네, 그래 사이코 너네 담임? 그래 한번 욕해보자. 너네 담임 왜 사이코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세계로 가면은 아이와 뭔가 소통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 자도 안 붙이잖아요. 뭐 담탱이 뭐 이런 거 욕하잖아요. 예, 그래 담탱이 하면 얘기 욕해보자. 어머 너무 되게 속상했겠다. 야, 내가 너라도 진짜 담탱이 미웠겠다. 이러면서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와 이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같이 데려와서 상담하면 훨씬 좋아요. 그럼 이 아이가 나만 문제 있어서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같이 상담을 받는구나 하면서 뭔가 좀 평등한 마음을 느껴서 훨씬 더 마음을 오픈해요. 그게 담임 선생님 경우에는 사실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욕을 주로 하는 거고요. 엄마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시고 오면 훨씬 더 상담에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각각 상담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청소년 내담자의 또 다른 특징. 네. 지구력 부족. 그러니까 성인들만큼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예. 그래서 이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꾸준히 상담실에서 3, 40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너무 다양한 주제로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방향성 있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고 내담자가 주관적인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의 장으로 상담을 받잖아요. 청소년들은 그게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서 그런 특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 이야기하면서 상담실에 오래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그 자체로 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참 많이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청소년들은 주위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분명 머리는 상담실로 향하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 그러면 글로 갑니다. 그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크게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상기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 또 특징이 동시다발적 관심, 감각적 흥미와 재미 추구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런 내담자들이. 예. 이 아이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거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시작하거나 끝나는데도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멀쩡하게 잘 다니는 컴퓨터 학원 내지는 어떤 학원을 어느 날 갑자기 막 졸라서 시작했다가도 갑자기 딱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잘 찾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것들도 참 많아요. 어쩜 세상에 이런 이유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학생도 봤어요. 태권도장에 막 졸라서 시간 없는 그 청소년 중3 아이를 태권도장을 보내게 해준 거예요. 하도 졸라서. 검도장 태권도장을 보냈어요. 막 매일매일 간대요. 엄마가 이제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그렇게 졸라놓고 갑자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태권도장인가 검도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검도장에서 끝나고 나서 평상시에는 맨날 노는 시간을 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거기 수강생이 많아지면서 노는 시간을 안 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유시간을 안 줬다는 이유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줬다는 이유로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고 또 감각적 흥미와 재미 추구. 청소년들은 상당히 감각적이죠. 자극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담실이 재미있어요? 어때요? 상담실은 뭔가 우중충하잖아요. 분위기가 숙연하고요. 숙연하고 우중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드물죠. 그렇죠? 예. 성인들이야 그런 거에 다양한 환경을 접했으니까 익숙하지만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청소년들에게는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을 꾸미신다면 성인 상담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꾸미셔도 돼요. 뭐 화려하게 꾸미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청소년 상담 기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상담 공부를 할 때는 상담실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 환경도 공부하셨잖아요. 정상적인 그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제 경험상 청소년 상담에서는 그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더라고요. 먹을 거요. 예. 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에서는요. 예, 항상 사탕 내지 과자를 항상 이렇게 잘 갖다 놓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상담실도 많이 오게 돼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먹을 것도 이제 살짝 중요하고요. 또 저는 청소년 상담이 성인 상담하고 진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뭐 늘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약간의 파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파격. 예. 상담이라는 게 꼭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만 해야 된다. 물론 성인은 그래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전이 가능성이라든가 상담 이외의 거에 이제 관심이 가기 때문에 성인 상담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청소년 상담에서 때로는 상담실을 너무 갑갑하게 생각하고 이런 아이한테는 때로는 나가서 농구 한 판 뛰면서 야, 너 학교 생활 어땠어? 그럼 농구를 막 공을 던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해도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벤치에서 이제 해도 되고요. 때로는. 굳이 벤치에서만 해야 된다는 애를 굳이 손을 끌고 와서 이게 상담이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서 진지하게 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따가 공부할 비행 아이들은 더해요. 네, 약간의 파격이 필요해요. 하지만 절도 있는. 예. 저는 비행 아이들은 특히 제가 절대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잡으러 다니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놀이터에서도 많이 상담을 하고요. 학교 벤치에서도 많이 상담을 하고 되게 웃긴 일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비행 상담하면 항상 떠오르는 한 청소년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무단 가출을 하고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비행하라도 학교에 나오면 일단 안심되는 뭔가가 있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으니까요. 뭐 학교 이후의 시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아이가 참 심각한 비행 아이인데 학교를 안 나와요. 한 일주일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있는 데를 수소문을 했는데 비행 아이들은 다 이렇게 끈이 있기 때문에 다 잡혀요. 레이저에 다 잡혀요. 지금 어느 놀이터에서 서성이고 있다. 지금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다. 뭐 이렇게 비행 아이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게 병원이더라고요. 병원 로비에서 많이 자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씻을 곳 많고 예, 샤워도 할 수 있대요. 소식을 들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있다는 놀이터를 발견을 했어요. 놀이터를 발견하고 그 아이랑 대화를 하러 제가 중학교에 있던 시절에 중학교에서 좀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으러 그 놀이터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친구들한테 연락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아이들이 다 갖고 있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겠죠, 누군가에게. 막 도망치다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잡힌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같이 대화를 나누자. 근데 막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뭐 너랑 상담하는 거 아니고 너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수다만 떨다 가자. 그래서 이제 쭈쭈바를 사왔어요. 쭈쭈바를 제가 2개 사와서 이제 그 친구한테 고르라고 그래서 쭈쭈바를 사왔는데 제가 일명 거북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북이알 아세요? 거북알? 네. 아세요? 제가 진짜 거북알의 굴욕이에요. 제가 그때 거북알을 사서 놀이터에서 상담을 하겠다고 거북알을 사왔는데 거북알 다 드셔보셨죠? 네. 한 번 꼭지를 따면 멈추지 않는 아들. 한 번 꼭지를 땄더니 멈추질 않아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려고 거북알을 딱 샀는데 먹으려고 또 되게 찔끔찔끔 막 오래 나오더라고요. 팍 나오지도 않아요. 고무줄 같이 이렇게 돼갖고. 찔끔찔끔 거북알 다 나오는데 한 20-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놀이터 거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입에 거북알만 물고 말만 하려면 찍 나오고 말만 하려고 선생님이 하드 나와요. 이러면 그런 이제 거북알의 굴욕 사건도 있었고요. 이거는 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또 다른 겁니다. 환경의 영향. 성인하고 달리 저는 성인, 청소년, 아동 다 합해서요. 청소년 상담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저 스스로 제일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상담을 이렇게 해왔지만 제가 이렇게 실패 경험도 제일 많은 게 청소년 상담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물론 대학생 상담이 전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일단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발로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별로 해준 게 없어도 자기 혼자 통찰하고 느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혹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대학생들은 뭔가 인지도 되고 좀 독립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부모랑. 자기가 돈도 벌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안 되는 게 바로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은 집에 살죠. 집을 나올 수도 없어요. 또 돈 부모한테 타서 써야 돼요. 벌어 쓰기엔 또 뭐 해요. 보호자가 너무 중요한 게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너라도 집 나가고 싶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부모는요, 술 마시고 와서 막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애 머리를 막 미는 그런 아빠도 있어요. 막 자르고 여자아이인데. 교복, 학교. 너 그딴 식으로 공부 못하려면 학교 가지 마라 하면서 교복을 찌는 아버지도 있어요. 예. 제가 그 집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도 저라도 가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면 어때요? 가출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런 집 환경에서 어떻게 네가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다채로워요. 다채롭고 변화 막 급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대부분 삐뚤어지는 이유도 환경 탓이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서는 환경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야 돼요. 환경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언어 표현력이 매우 부족해요. 언어 표현력. 예. 요즘 막 매스컴도 발달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말 잘하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도 말을 잘할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그 인지적인 특징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인지와 정서가 상당히 불일치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말주변이 좋을 것 같지만 자기의 정서 경험을 또박또박 말로써 이렇게 남을 설득시키거나 아주 조리 있게 말하는 건 부족해요. 예. 많이 부족하고 또 상담실 분위기상 상담실에서는 더 잘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자들 이제 종종 슈퍼비전을 해주는데요. 상담한 거를 가지고 상담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게 슈퍼비전이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슈퍼비전 해주다 보면요. 상담실 그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하니까요.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내담자를 상담자들이 되게 선호해요. 예. 알아서 이렇게 이것저것 말해주는 내담자.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힘들어하는 내담자 두 타입. 하나는 비행, 하나는 말 안 하는 내담자. 와서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내담자.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 아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는 이제 너무 경직되게 나는 상담자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약간은 캐주얼한 옷 입고요. 예,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평이한 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쉬운 말. 너 되게 짜증났겠다. 이런 말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요즘 아이들은 말이 되게 험해요. 아시죠? 그냥 비행 청소년들은 대화의 한 70%는 욕이에요. 그냥 중간중간 붙는 말도 다 욕이에요. 제가 얘는 들기 뭐하지만 예, 다 이렇게 다 욕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은 다 이렇게 특히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점잖잖아요. 점잖기 때문에 어머 얘 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랬니? 너 진짜 짜증났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속어 있죠. 은어. 하루 날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다 모르시잖아요. 예, 제가 하루 이렇게 예, 여러분 인터넷으로 만날 때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올려드릴까봐요. 하루 비속어 공부를 해드릴까봐요. 이렇게 점잖게 진지하게 하면 점잖게 진지하게 하면 웃기겠네요. 예, 비속어 특강. 예, 그걸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속어를 쓰시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알아는 들으셔야죠. 예, 알아는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표정이 약간 바뀌잖아요. 예, 근데 알아채지 않기 위해서 다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쉽고 평이하고 아이들의 비속어를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상담에서 이론으로 맨날 우리가 이제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내담자와 눈높이를 맞춰라. 눈높이를 맞춰라.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맞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예, 진짜 어려워요. 저는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은 정말 상담 잘해요. 예,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예,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내 틀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뭐 가출할 수도 있지. 뭐 친구 돈 뭐 뺏을 수도 있지. 네, 이런 이렇게 좀 빈 마음으로 친구 좀 때릴 수도 있지. 네, 이런 빈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입장에서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요. 좋고 싫고 이런 이제 주관적인 게 다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상담이 약간 돛 닦는 마음인가 봐요. 그게 잘 안 돼서. 예. 그래서 분석도 받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계속해서 2탄 하죠. 예.